이번 주부터 목요일에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이유미의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네. 처음 뵙는 거라서. 새해 첫 만남인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올해 일단은 뭐 많은 스포츠 뭐 행사들이 네. 예고가 돼 있는데 가장 아무래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도쿄올림픽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20년 도쿄올림픽이고 올림픽의 해라서 지금 구기 종목 네. 예선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짝수에는 아시안게임 아니면 올림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 올해는 도쿄올림픽의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제 구기 종목들의 예선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경기를 펼치는 단체 구기 종목이 8개 종목이에요. 예. 야구,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하키, 7인제 럭비, 수구 이렇게 있는데 남녀를 분리하면 16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단체 구기 종목 중에 도쿄올림픽 그 출전권을 이미 획득한 종목은 남자 야구, 예. 여자 핸드볼,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남자 럭비. 예, 이렇게 3개예요. 근데 출전권을 실패해서 탈락이 확정된 종목은 여자 야구, 소프트볼이 되겠죠. 예. 남자 하키, 여자 럭비 이렇게 4종목이고요. 이제 나머지 9종목이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남녀 축구, 남녀 배구, 예. 남녀 농구, 남자 핸드볼, 남녀 수구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문을 연 건 올해 들어와서 남녀 배구. 남녀 배구.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2연승 해서요 4강이 예. 확정이 된 가운데 지금 3차전을 진행 중인데 제가 조금 전까지 이 경기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예. 카자흐스탄과의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팀하고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이제 조 1위가 되는 건데요. 예. 우리가 1세트는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다가 25대 20으로 일단 이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4강을 확정했으니까 뭐 큰 부담 없이 싸워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조 1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다른 옆조에 예. 조 2위와 맞붙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1위가 될 팀이 태국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태국은 결승전에서 만나야 하는 상대지 일찌감치 만나서는 안 되는 상대거든요. 우리가 조 2위가 되면 아무래도 반대편 조가 태국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 1위가 돼서 저쪽 다른 조에 조 2위인 대만을 만난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태국이 더 강 거 네. 잘하나요? 여자 배구에서는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최상급이 태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12일 날 결승전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와 태국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개최지국 자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의미가 예. 없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자신 리그까지 다 접고 몇 달간 합숙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태국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 경기가. 이 대회가. 이 예선전이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 좀 유리한 입장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서 좀 4강전에서는 태국 만나지 말고 결승전에서 만나서 그야말로 멋진 승부를 한번 해서 무조건 우승팀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둘 중에 한 팀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남자 배구 같은 경우는 오늘 카타르전을 꼭 이겨야만 4강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 예. 3대2 세트수가 3대2로 극적으로 이기고 지금 4강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4강전 상대가 이란 또는 중국인데요. 이란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기 때문에 또 뭐 호주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 남자 같은 경우는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카타르 이기고 어쨌든 4강 올라갔으니까 좀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예. 오늘 또 남자 축구 가 예. 올림픽 출전권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예. 2020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이 지금 개막을 했고 우리가 C조에 속해 있는데 예. C조 1차전을 오늘 밤 10시 15분에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끌고 있어서 뭐 김학범호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예. 근데 우리가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C조. 예. 한국이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2년마다 이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회 우승팀이고요. 그때 당시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에 져서 준우승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때부터 예. 박항서 매직이란 말이 나왔을 그 대회가 바로 이 대회거든요. 예. 일단 우즈베키스탄 그렇고 이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지금 국제 정세상 네. 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목숨 걸고 네. 그런 분위기가 예.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힘겨운 상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거칠잖아요,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전에서 중국을 만난다는 게 아무래도 거친 축구 스타일을 가진 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 우리 벤투어에 있는 이 선수들도 이 연령대 포함이 돼 있는데 네, 23세 이하. 그렇죠. 예.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소속팀과의 문제가 아직 소속팀과 이렇게 차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못 나왔어요. 예. 대신 이제 유럽파 중에서는 프라이프루크에서 뜨는 정우영 선수가 합류를 한 상태고, 하지만 전력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송범금 선수라든지 정태욱 선수라든지 김진야 이런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도 뛰었고 좀 아시아에서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수비수로 괜찮은 선수들이거든요. 일단 수비가 괜찮고요. 정우영 선수가 경험도 있고 유럽에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전력상 뭐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데 좀 강한 팀을 만났고 또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어쨌든 뭐 1, 2팀이 올라가게 될 텐데 예. 8강에 올라가면 D조의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C조니까. 근데 D조 상황이 베트남, 예. 북한, 예.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에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베트남이네요. 네, 그렇죠. 박항서 감독이 지금 네, 이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조 1위로 하고 베트남은 조 1위면 결승까지 가서 만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 2위이거나 베트남이 조 1위거나 예. 반대로 우리가 1위인데 베트남이 조 2위거나 그러면 8강에서 만나게 돼요. 8강에 바로. 만날 수도 있군요. 네. 그런 어찌됐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 되든 이건 주목받을 수밖에 네,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혹시나 북한과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김학범호는 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만 올림픽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박항서 감독이 네. 통영에 한국에 맞아요. 통영에 왔다라고 네. 전지훈련을 왔다라고 해서 아니 왜 따뜻한 베트남에서 추운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오나 네. 뭐 이런 의문들이 나왔는데 왜 그런 이제 건가요? 그 동남아시안 게임 치르고 우승하고 예, 예. 그 23세 이하 대표팀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 보면 예. 고향으로 쉬러 온 게 되겠고요. 아 고향이 통영인 건가요? 네, 그쪽 그 부분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을 데리고 온 건 그들에게 한국 축구를 보여주는 것은 많은 동기부여가 될 테고 예. 또 김학범호가 거기서 전주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이런저런 만남을 좀 어떻게 보면은 적진 탐색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박항서 감독이 한국 축구는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고 저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좀 많은 동기부여를 안고 갔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박항서 감독의 매직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발휘가 될지 좀 이번에는 김학범 감독이 좀 매직을 그러니까요. 발휘하길 저는 뭐 당연히 기대해보겠습니다. 김학범의 그 매직도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가 이제 또 첫 이거 코너니까 네. 올해 또 기대되는 맞대결 중에 하나를 꼽아 오셨어요. 네, 예. 저는 이거는 지극히 진행자 시점에서 뽑아온 겁니다. 전지적 진행자 시점. 네, 유현진 대 김광현의 대결을 한번 꼽아봤는데, 네.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러게요. 그렇게 자주 만날 수는 없는 토론토로 상황이에요. 가버렸죠. 네, 토론토 예. 블루제이스로 갔고, 4년 8천만 달러. 언론들의 예상이 딱 맞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929억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가게 되는데, 토론토 구단 역사상 FA 투수 최고액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선발을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험난한 환경을 좀 헤쳐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선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내셔널 리그는 상대 투수가 나왔을 때 좀 한숨 돌리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아웃카운트 하나 잡았다 네. 뭐 생각을 했죠. 그럴 그것도. 수가 예. 없는 게 아메리칸 리그고요. 또 게다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는 뉴욕 양키스가 있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있고 템파베이 레이스가 있고 뭐 볼티모어 오리올스도 있지만요. 예, 예. 좀 막강한 타선을 보유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이겨낼지가 궁금하고 어쨌든 서로 다른 리그에서 뛰게 되겠지만 유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의 선발 맞대결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있나요? 네, 인터리그에 이제 제 2020
2020년 시즌의 대진을 쭉 살펴보니까 예.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가 인터리그에서 4차례 맞붙는데요. 6월 2일과 3일 세인트루이스 홈에서 예. 8월 19일과 20일 토론토 홈에서 맞대결을 벌입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에는 최지만 선수가 있으니까 예. 이 투타 대결은 많겠는데 아마 김강현 선수와 유현진 선수의 맞대결은 이 국내 리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만큼 만약 성사된다면 예. 너무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예. 선발 맞대결이 될지 아니면 유현진 선수가 던지고 있는 그런 중에 불펜으로 김강현 선수가 와서 또 맞대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진행자시라면 누구를 응원하실까요? 저는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아마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예. 난 누구를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텐데 예. 저는 김광현 선수를 응원할 겁니다. 김광현 선수.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김광현 선수가 더 좋다 나쁘다의 뜻이 아니라 올해 첫 해라서? 네, 첫 해고 이 6월 달과 8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엔 6월이면 이제 시즌 개막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좀 자기 자리를 혹시 못 잡고 있다면 이 경기가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그리고 8월에는 이제 또 더운 여름을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승리 투수가 되는 그런 기분을 한번 만끽하면 이 선수가 시즌을 치르는데 일단 첫 시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어쨌든 류현진은 올해도 계속 잘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힘들지만 유현진 선수는 어쨌든 일선발이고 또 지금 4년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선수는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지금 옵션에 넣은 상태예요. 트레이드 거부권, 그러니까 8팀인가 10개 구단인가를 나는 이 팀은 안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런 거부권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러 제도상 유현진 선수가 더 훨씬 보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김강현 선수에게 저는 좀 힘을 부려놓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밝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선수 다 호투하고 네. 한 점 차로 뭐 이제 내려갔는데 누가 올라와서 마무리해서 승부가 나는 걸로 승부가 나는 거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손흥민 선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3경기 출전 정지를 지난 연말에 당했어요. 첼시전이었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하다가 공을 이제 뺏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공을 뺏기고 부딪히는 몸싸움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태클을 이제 걸었는데 그 태클만 걸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태클을 걸고 공을 뺏기는 그런 과정에서 좀 발을 많이 들어 올렸어요. 누가 봐도 저 동작은 굳이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동작이었고 그 자리에서 퇴장을 당한 후에 바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나와서 미들스브러와의 FA컵 64강전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3경기 쉬고 4경기째 만에 나온 건데 복귀전부터 좀 팀 내 상황이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기간이 하필이면 박싱데이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 뭐 빡빡한 일정이어서 박싱데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빡시다 할 때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한 이틀에 한 번씩 거의 막 팀마다 경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의 축구 팬들은 거의 매일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 B, 플랜 A를 계속 돌려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 팀들이 경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요. 네, 3경기 봤더니 1승 1무 1패, 승점을 4점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때 순위를 팍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 끌어올려서 지금 여전히 6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매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뭐 봤으니까 즐겁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특히 무리뉴 체제에서 좀 또 감독이 부임한 후에 잘하다가 이제 서서히 좀 침체 길로 겪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좀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딱 돌아오는 시점에 하필이면 주국 뉴스 케인이 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FA컵 64강전 미들스브로와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이 케인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기대했던 한 방도 없기도 했지만 팀도 1대1로 비기면서 이렇게 되면 이 경기도 재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드필더 시소코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수비도 조금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제 공격 라인 쪽에서 다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좀 중요해지면서 부담도 커지는. 부담이 엄청 되겠네요, 네. 지금. 그런데 다음 경기가 하필이면 리버풀입니다.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정말 최강 이런 최강을 잡으면은 또 하지만 분위기 반전과 네. 동시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능성. 너무 좀 선수가 너무 없는 게 부상이 너무 많긴 하네요. 그래서 뭐 난세 영웅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재밌는 건 리버풀에는 얼마 전에 황희찬 선수 오스트리아 리그 짤츠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 같이 뛰었던 일본인 선수가 있어요. 미나미노라고요. 이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FA컵 경기에 데뷔전을 치렀어요. 잉글랜드 무대.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만약에 리버풀과 토트넘전에 나오면 한일 또 프리미어 리거들의 맞대결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전이 언제 열린다고요? 12일 열립니다. 12일이요? 네. 12일 경기는 꼭 새벽이라도 한번 시청해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관심 가는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연초부터 프로야구가 폭력 사태로 굉장히 시끌시끌하다고요. 네, 이게 이제 새해 벽부터 들린 소식이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NC의 코치 하나가 좀 이게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또 LG의 현역 선수가 시민을 폭행해서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는 해당 코치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뭐 LG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KBO가 또 징계를 내리게 될 텐데 사실 KBO 리그나 구단들이 범죄가 어떤 여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클린 베이스볼 확립하자, 재발 방지를 하자 이렇게 막 구호를 되풀이하고 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어요. 근데 12월과 1월이 비활동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 관리가 조금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걸 구단과 KBO 리그가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게 활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활동 기간이라 뭐 이건 다 떠나서 선수들이 본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닌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프로 선수는 뭐 돈을 받고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게 프로인데 본인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구단과 KBO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지도자를 비롯한 선수 각각의 각성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해 KBO 리그 누적 관중이 4년 만에 800만 명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뭔가 실망의 목소리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새 벽두부터 이렇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팬들이 어떤 식으로 등을 돌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의 스포츠로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그런 스포츠가 이렇게 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계속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들이 좀 어쨌든 프로야구가 40년 동안 부와 명예를 다 쌓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새해에는 이러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프로야구 로스터, 정규리그 로스터에 들어가는 사람이 250명입니다. 국회의원 되기보다 프로야구 선수되기가 더 힘든 시대인데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들이 잘 생각해보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를 땄다고. 맞습니다. 이제 2년 전인데 저도 2년 전에 평창에 있었거든요. 이 추운 칼바람 속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시즌 개막 앞두고 좀 허리 쪽 근육을 다쳐가지고 1, 2차 월드컵에는 좀 저조했어요. 그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열린 3차 월드컵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1차 시기 스타트에서 4.87, 그러니까 30명 출전자 중에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이게 독일 트랙에서 열리는 대회였는데, 이번 시즌에 독일 선수들이 무척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홈트랙이었기 때문에 이 썰매 종목은 무조건 홈트랙이 유리해요. 왜냐면 많이 타볼 수 있으니까. 적응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독일 선수들이 그런 의미에서 독일 선수를 2, 3위로 밀어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걸 값지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값졌던 건 윤성빈 선수의 동료인 김지수 선수가 6위,
예. 또 그 후배인 정승기 선수가 9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두터워지고 있네요. 네, 탑10 안에 예. 3명이 올랐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썰매 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윤성민 선수라는 세계적인 선수 하나를 배출하는 어떤 선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선수들 간에 그 시너지를 낸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연아 선수 나온 다음에 또 많은 선수들이 그렇죠. 다시 나온 박세리 것처럼. 선수 나왔더니 예. 박세리 퀴즈가 나왔듯이 예. 윤성민 선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윤성민 선수한테도 좋죠. 왜냐하면 또 혼자 홀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같이 경쟁해 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이 스켈레톤은 여자 선수도 잘해요. 아, 그래요? 김은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북아메리카컵 시즌 통합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선수가 계속해서 실력을 좀 발휘하고 있다는 거, 그게 선수들의 저변이 이렇게 두터워지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썰매 종목 앞으로도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좋고 재밌는 스포츠 소식 계속 네. 전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